네, 안녕하세요. 문화과학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가 함께하는 쓰익말모 5회 진행을 맡은 문화과학 편집위원 정은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쓰익말모 행사는 문화과학 106호의 특집 집 삶을 주제로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1부에서는 그 106호 필자 5분을 패널로 모시고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뒤에 2부에서는 오늘 청중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청중 여러분께서는 1부의 토론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토론 주제로 삼고 싶으시거나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1부가 끝난 이후에 제가 질문을 모아서 패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진들은 사진 공유해 주시면 네. 사진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106호에 실은 사진들인데 이 사진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2021년 2월 중순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지숙 지도위원회 복직을 촉구했던 투쟁의 여정에 대한 사진작가 정태경의 기록을 담은 것입니다. 김지숙 지도위원회 희망뚜벅이 행진, 그리고 송영동 시인의 청와대 앞에서의 47일간의 단식 농성, 그리고 백기환 선생님 장례식까지의 사진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진들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집3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채널로 참여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집 원고 집 가족을 공통화하기로 해주신 권범태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말하기, 그리고 함께 말하기로 해주신 조영건 선생님은 줌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상상된 집 공동체 아트부스, 집 꾸미기 전시하기와 홈퍼니싱 플랫폼의 시장적 존립 비판하신 이해수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정보 정동군대 신 최시환 선생님. 동시대 분석 원고로 도시 재개발을 둘러싼 문화정치, 개발에서 재생으로, 그리고 재개발로를 쓰신 최혁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쓰익말모 5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문화과학 106호 특집주제는 집 3일입니다. 먼저 5분께서 각자 이번 106호에 어떤 걸 쓰셨는지 소개를 하고, 그 중에서도 이 자리에서 다시 의미하고 싶은 주제나 글로 다 남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권범철, 최시연, 조형근, 이해수, 최혁규 선생님의 순서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범철 선생님은 이번 호 책임 편집위를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집의 기획 의도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패널분들께서는 발표 시간 5분을 지켜주셔야지 또 나중에 2부에 토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권범철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권범철이라고 합니다. 네, 작년 가을쯤인가? 그때 저희 문화과학 편집회의를 하다가 그때 막 주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집은 어떨까요? 라고 한마디 한 바람에 여기까지 앉게 됐는데 그때 집을 주제로 생각했던 것은 크게 2가지 정도가 배경에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들이 집으로 이렇게 소환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뭐 TV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집이 굉장히 인기 있는 이슈로 그렇게 이제 다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부동산으로서의 그런 집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집값 상승이 굉장히 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집값이 오르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고, 그와 관련해서 최재현 선생님이 그래서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신조어들도 등장하고 여러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두 가지 상황이 언뜻 보기에는 대립되는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의 활동이 늘어나는 상황과 그런 상황은 집에서의 어떤 삶이 어쨌든 늘어나고 소위 집에서의 그런 생활들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반면에 부동산으로서 얘기될 때의 집은 분명히 어떤 재산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뭐 얘기하는 것처럼 사용가치 대 교환가치의 그런 대립으로서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상황이고 그런 게 아직 대조되는 대립되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집이 동원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관련해서 사용가치 대 교환가치라는 그런 대립은 잘못된 그런 문제 설정처럼 생각이 됐고 그래서 집에 대한 좀 다른 가치를 얘기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담으려고 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집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공적인 접근들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집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공적인 접근 할 수 있는 최대한이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그냥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조영근 선생님이 원고에 쓰신 것처럼 그리고 김민수 선생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 특집 원고에 쓰신 것처럼 그 집만으로는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았고 집에서의 삶이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을 좀 담으려고 했고 저도 좀 그러한 방향으로 글을 좀 쓰려고 했습니다. 제 원고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얘기하면서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최시현 선생님. 저는 영화관에서 주택 방송 문제라는 글을 썼는데요. 처음에 불안이 어떻게 부동산 투자라는 것을 이끌어내는가 그걸 좀 정동이라는 개념과 함께 이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받고 그때는 조금 사실은 어떻게 써야 될까 좀 멍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었던 그 용어가 영끌, 패닉 바잉 뭐 이런 거여서 이게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쉽게 영끌로 들려지고 또 특히 패닉이라는 게 저는 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집을 산다는 건 일생일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그걸 패닉한 상태에 패닉이라는 말이 거기에 동원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그것을 20, 30대들이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런 걸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그걸 처음에 적었던 것처럼 저의 이제 가족 관계 맺고 있는 분께서 이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러면서 너무 기쁘게 와서 막 흥분을 막 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근데 이제 거기 제가 썼지만 물론 집이라는 게 한국에서 여러 가지 안정, 경제, 계급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기도 한데 이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쓴 것처럼 그 청약에 당첨된 건 그야말로 복권 같은 운인 건데 이것이 순간적으로 능력으로 바로 탈바꿈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또 바로 그 뒤에 연이어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 격차 같은 것들이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운은 운이고 능력은 능력이고 또 이게 또 격차는 격차인가 이렇게 쉽게 연속적으로 행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글에는 영끌이라는 것이 가진 의미가 계속 그 말을 반복적으로 씀으로써 그것이 어떤 실천들을 정당화하는가 혹은 어떤 실천들을 가두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이후에 좀 이것을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수치심으로 또 사유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부심으로 또 이것을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적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썼는데요.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저는 원래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어떤 대안이 그 자체로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어떤 공동체적 삶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시도들, 대안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실제 글을 쓰면서는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공공임대주택 문제가 공동체적인 삶을 이야기할 수준조차도 못 될 정도로 너무 아직까지 빈약하다라는 문제의식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공공임대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쪽으로 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기존에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입장들이 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공공임대가 지금 너무 적다, 너무 적으니까 많이 지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이죠.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은 그 공공임대 많이 지어봐야 공공임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개토화된다, 고립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소위 말하는 소셜 믹스잖아요. 잘 섞어서 지어야 된다. 그 공공임대라고 하는 거를 갖다 너무 많이 그런 식으로 이 소위 빈민층, 어려운 사람들 중심으로 공공임대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흔히 하는 말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공공임대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입장이 요즘 대립하는 입장이죠. 최근에 민주당 주자가 얘기하고 있는 기본주택, 중산층도 누구나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상당수의 분량을 차지하는 소위 분양전환, 대체로 10년 뒤, 5년 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공공임대였지만 나중에는 분양, 사적 자산이 되게 만드는 이런 구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 말이 다 일리가 있다는 것이 제 이야기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공공임대 더 많이 지어야 된다. 지금보다 더 많이 지어야 되고, 동시에 또 좋은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많은 이쪽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해오신 이야기들이라 저는 그냥 정리를 한 것에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목마르고 좀 답답한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당사자가 거의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가장 큰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단은 거기도 제가 그래도 썼지만, 일단 임차인 대표자 회의라는 것은 분양주택의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와는 달리 법적 기구도 아니고, 심지어 그래서 대부분 이 전체 임대주택에서 절반 정도쯤에는 구성도 안 돼 있어요. 법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분양주택은 입주하면 관리사무소 나서가지고 빨리 만들려고 난리가 나고 그 절차를 다 이렇게 도와주는데, 임대주택은 그런 식의 최소한의 법적인 이런 강제성도 없고 주체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거기 제가 일화 하나로 말씀을 드렸지만,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입주자 설문조사를 하면 만족도가 90%씩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만나서 면접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만족할 리가 있겠습니까? 90년대 초에 지은 아파트들인데,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근데 이제 왜 그러면 그렇게 하냐?
혹시라도 불만 이야기했다가 쫓겨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이런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빈민주거단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기존의 참여관찰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관찰해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제가 굳이 마지막에 제목을 함께 말하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어떻게든 주체가 함께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 대변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든 저 역시 그 면에서는 제가 딱히 뾰족한 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마 김용호 선생님의 그 글의 취지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어떤 태도로 그런 그 주택 문제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해수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글에서 2034 그 청년 세대 사이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그 홈퍼니싱 열풍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가 소유가 아닌 이상 청년 세대의 집은 월세방이나 원룸, 그리고 뭐 반전세, 오피스텔 등을 전전하는 내 집을 소유를 목표로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머물다 가는 어떤 과도기적이고 굉장히 우울한 공간으로 묘사가 되곤 했는데요. 오늘날 좀 청년 세대 사이에 집에서 특이할 점은 내 집을 갖지 못해서 주거 난민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앞다퉈서 집을 꾸미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채색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온라인 집들이라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집을 전시하는 데 몰두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서 젊은 세대가 소유하고 투자하는 집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멋지게 자신의 취향껏 가꾸고 삶을 영위하는 집으로서 사용 가치에 주목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곤 하는데요. 저는 이 현상을 집을 소유할 수 없다는 어떤 상실감과 박탈감을 집 꾸미기와 전시하기를 통해서 잠시나마 대리만족을 느끼고 이를 통해 아주 이상적인, 조금 거치게 얘기하면 현실과는 거리가 먼 집으로 어떤 상상된 거주단지를 짓고 그 상상된 집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은 욕망을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시장은 그 욕망을 포획해서 가장 내밀한 개인의 집의 풍경을 마치 잡지처럼, 광고처럼, 그리고 모델화 수와 같은 어떤 집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만들면서 소비를 종용한다고 보았는데요.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의 집이라는 그 플랫폼을 이용하고 또 굉장히 중독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초 처음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나와 살게 되면서 집을 꾸미는데 이 오늘의 집에 거의 올라오는 집들의 이미지를 정말 많이 참고를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 국면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이 어플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로 모든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가구와 소품, 인테리어 시장은 굉장히 급격히 성장했다고 전해지고 오늘의 집은 한국인 5명 중 1명이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하이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액은 한 달 거래액이 1천억대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집을 통해서 가장 내밀한 사적인 공간이 집이 전시된 어떤 쇼룸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어떤 글의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면 오늘의 집을 가장 크게 작동하는 힘은 인준의 기호인데요. 온라인 집들이에서 많은 좋아요와 주목을 받으려면 남들이 모르는 가구나 소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볼 법한 국민템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큰맘 먹고 구입해야 되는 로망템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고백을 하자면 제가 독립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오늘의 집에서의 국민템과 로망템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오늘의 집 플랫폼은 이용자의 소비 패턴이나 거래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학습해서 어떤 특정 거주 형태나 지역이나 특정 연령층이 선호하는 상품을 자동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저에게 끊임없이 국민템과 로망템을 이미지를 출력을 해 주었습니다. 그 본문에 그 아이템들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많이들 공감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오늘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중에 하나는 꼭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의 집을 이미지를 열심히 이제 참고를 해서 나름 고심해서 취향껏 꾸몄다고 했던 저희 집이 그 친구들이 실제로 놀러 왔을 때 첫마디가 칭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집에서 나오는 집 같다라는 였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허무하고 살짝 환멸을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떤 그런 반성문에서 시작을 했고요. 결국에 그 집을 채운 물건들은 더 이상 개인의 어떤 세련되고 독특한 취향의 구성물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상품, 그리고 그것을 많이 클릭하고 구매한 물건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 문제적인 것은 이 오늘의 집 이용자들 사이에서 그 소품을 어떻게 연출해야 되고 어떤 이미지로 편집, 가공해서 게재해야 되는지 약간 이미지 강박처럼 그 잘 짜여진 잘 짜여진 미장센처럼 연출되고 규격화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그 글에 제가 이미지를 이제 참고 이미지를 넣어놨는데 그게 이제 이용자들의 스타일링 후기예요. 근데 이 후기를 보면 얼마나 참편적으로 연출되어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편집 어플을 사용했고 어떤 필터를 입혀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는지 이런 꿀팁들이 오늘의 집에서 이제 공유되기도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 오늘의 집 플랫폼에서 요구되는 것은 일상 있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을 세련되게 다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의 어떤 내밀한 사생활 역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상품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용자들이 이 오늘의 집에서 인증된 가구와 소품을 사고 이 오늘의 집에서 전시되는 집과 비슷한 구도로 연출을 하면서 오늘의 집이라는 어떤 상상의 거주 단지를 짓는다고 보았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미지 강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각자의 집안 풍경은 고유하기보다는 점점 더 평준화되고 동질화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전제해야 되는 이미지 공방으로 자리매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이 플랫폼 밖으로 그 플랫폼을 벗어난 다른 집과 삶이 상상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전히 이 마약 같은 오늘의 집에 대해서 그 굉장히 의존도가 크고 그에 대한 반성에서 이 글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오늘 선생님들과 좀 토론을 하면서 다른 집과 다른 삶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얻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주제로 글을 써주셔가지고 저도 오늘의 집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혁계 선생님. 예.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혁계라고 합니다. 저는 그 도시 재개발을 둘러싼 문화 정치, 개발에서 재생으로 그리고 재개발로라는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청계천을 찔러보셨는데라고 하는 그 개발단체 투쟁 단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되게 많은 이슈인 상황에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렇게 원고를 또 첨삭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현장의 이야기를 원래 좀 담아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으나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좀 현재 좀 상황들을 좀 서술하는 방식으로 좀 글을 썼습니다. 이제 그게 제가 왜 그랬는지부터가 이제 아마도 글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되게 이제 여러 방식으로 한 10년 전 정도부터는 이제 막 뭐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이제 도시 재개발은 끝났고 도시 재생의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뭐 온갖 미디어에서 이제 도시 재생하고 관련된 것들은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재개발과 재개발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그런 폭력적인 상황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쫓겨나는 세입자 문제들, 또는 쫓겨나는 상공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면은 되게 이제 담론적으로도 되게 도시재생은 과잉인데 뭐 재개발 문제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뤄지고 있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어쨌거나 재개발은 그대로 현실적으로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좀 되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도시 재생과 도시 재개발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좀 이런저런 곳에서 지금 강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제 그런 논의들을 좀 이번 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 외에도 많은 이제 뭐 선배 이제 뭐 학자분들이나 아니면 선배 활동가분들이나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또 다시 재개발 재건축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다시 짚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나왔던 뭐 드라마나 영화들에서 재개발 풍경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위트홈도 그렇고 뭐 경이로운 소문도 그렇고 뭐 또 최근에 또 다른 또 여러 가지의 드라마들 뭐 보고 벌새도 그렇고 벌새 같은 영화도 그렇고 이런 데에서 이게 뭐 철거 관련된 얘기들이 항상 뒤에 배경으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되게 보편적이고 되게 일상적인 풍경이고 되게 문제적일 수 있는데 이게 문화가 다시 좀 될 필요도 있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시작 자체를 오히려 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논의들을 좀 앞에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선언된 지도 이제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재개발이 이제 발생시키는 폭력이나 어떤 철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법제도적으로나 혹은 정책적으로나 혹은 이게 실제로 실행되는 방식으로나 언제나 그 재개발 방식을 그대로 거의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프레임이 전환이 된 건지 아니면 재개발을 그냥 품에 안고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거를 진행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분석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었고 그런 것들을 좀 제가 확인해 가면서 그런 논의들을 좀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도시재생이라고 계속 불러왔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재개발의 논리가 안에 계속 숨어져 있었고, 그게 실제로 언제든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잠재성을 안에 이제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법제도적으로나 이제 실제 진행 과정상으로나.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도시재생이 갖고 있는 모순, 혹은 도시재생 담론이 갖고 있는 모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금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좀 부상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금 뭔가 재개발주의라고 할 수 있을런가, 아니면은 혹은 또 신개발주의의 다시 돌아온 개발주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다시금 발전주의나 개발주의적인 논의들이 다시금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 한 7, 80년도에 있었던 어떤 개발주의적인 담론이나 혹은 90년대, 2000년대에 있었던 뭐 이명박 때 있었던 그런 개발주의, 신개발주의하고는 또 다른 측면의 좀 개발주의 담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지금 좀 경제적인 위기 상황들 속에서 혹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혹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생존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되게 찾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어떤 부동산 재테크라고 하는 것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조금 더 위로부터 시작되는 재개발 혹은 개발주의였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아래로부터 동의를 받고 시작되고 있는, 혹은 아래로부터 동의를 받고 정당화되고 있는 어떤 재개발 논의들, 재건축 논의들, 이런 것들이지 않나 하는 좀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제가 이런 논의들,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사실 제출하기는 되게 좀 어렵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언급하면서 글을 끝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공간주권이라는 얘기를 이제 잠깐 언급하면서 끝을 냈는데요. 그 대부분의 어떤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대책에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져 있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실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이제 그게 되고 있지는 않아요. 언제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을 중심으로만 이제 권리가 보장이 되고 나머지 세입자들한테는 이제 권리가 보장이 되고 있지 않은, 오히려 거기에 살고 있거나 거주하거나 거기 생활 뭔가 자기의 어떤 생업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의 논의는 좀 배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런 인간 중심적인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이제 어떤 건축물들의 어떤 유산적인 가치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이따 또 토론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부에 이제 다음 순서는 쟁점 토론인데요. 사실 문화가 그 106호에는 오늘 발표하신 권범철, 최시윤, 조영근, 이해수쌤 글 외에도 김민수 선생님의 불안한 삶과 집, 성소수자 경험하는 주거 불안 문제라는 글도 있고요. 또 김정희 선생님의 코로나19 시대에 집콕에서 나타난 집의 표현과 의미 변화라는 이제 글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집과 삶이라는 문제는 너무 밀착되는 일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알고는 있지만 또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에는 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개입하는 게 참 쉽지 않긴 한데, 어떤 쟁점 토론을 얘기를 할까 하다가 두 가지 주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그 시작, 출발점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집 살림 문제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다른 집과 삶이라는 대안적인 상상은 가능한가라는 게 오늘의 이제 그 쓰임 말모 주제인데, 저는 과감하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는가, 뭐 충동도 있을 수 있고 의미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집 삶을 새롭게 사유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집 삶을 얘기하는 데 대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이제 그 시작할 때 본인의 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안 하신 권범철 선생님께서 쓰신 글이 이제 집 가족을 공통화하기라는 이제 그런 제목인데요. 아마 이 고민도 코로나19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문제의식에 출발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더 시작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그냥 생각들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코로나 상황에서 뭐 많은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그 공장으로서의 질이 좀 더 강화되고 심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전부터, 그러니까 집은 단순히 어떤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생산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노동력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그러한 노동들을 뭐 대부분은 이제 집안에 있는 그 여성들이 주로 수행을 해왔는데요. 근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훨씬 더 굉장히 평소보다 더 많은 일들이 집으로 소환되면서 훨씬 더 집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집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도 더 늘어났고, 분명 일부 사람들에게는 더 늘어났고, 그래서 그 집에서 했던 그러한 재생산 노동들을 해야 하는 일들과 강도도 훨씬 더 강화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부분의 가장 큰 부분, 여전히 아직도 일자리가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대면 접객과 관련된 그런 일자리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일자리들을 대부분 또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그 남성 임금 노동자에 대한 의존과 그 가정 내에서 남성 임금 노동자에 대한 소득 의존이 더 심화되고, 그리고 여성 그 집안의 노동자에 대한 어떤 가사노동의 부담이 훨씬 더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집과 가족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들이 훨씬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이리스 영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집을 소유한다는 어떤 꿈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갖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망, 그러한 꿈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고 계속 일하게 만들고 초과 근무를 하게 만들고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해고를 두려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집을 소유한다는 그러한 꿈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꿈들이 사회에서 보편화되고 일반화될수록 사람들은 점점점 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훨씬 더 충실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럴 때 결국 그냥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남성 임금 노동자의 의존과 그리고 여성 가사 노동자에 대한 가사 부담이 훨씬 더 강화될 때 그러한 일들이 더 노동에 대한 그러한 노동에 묶어놓는 기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집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가족 역시 그러한 역할을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집이 어마어마한 비싼 상품을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처럼 가족 역시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서 여성들이 다시금 집으로 귀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남성 노동자에 대한 의존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과정에서 또 어떤 책임감을 부여받은 그러한 남성 노동자로서 여전히 일에 대한 계속해서 매몰되는 그런 상황이 훨씬 더 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과 가족이라는 것이 둘 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의 질서를 재생산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코로나19 상황에 훨씬 더 강하게 수행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집, 가족 이데올로기를 더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에 대한 반론이나 다른 추가해서 얘기해 주실 수 계시면은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얘기 상관없고요. 코로나19 상황과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쌤 더 말씀. 네. 저는 집에 대한 관심이 이 팬데믹 국면에서 커진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약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계속 장기화되면서 집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을 막고, 그리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청정 공간으로 부상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집에 머물면서 다양한 여가 생활과 소비도 하면서 집에 있어야 될 이유들을 좀 하나둘씩 만들어가면서 집의 의미를 만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전에는 집이 그냥 일터에서 돌아와서 잠을 바삐 자야 되는 어떤 그런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어떤 홈 오피스의 공간으로 꾸미기도 하고, 이 여유로운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홈카페라든지 운동도 할 수 있는 홈트의 공간으로 이제는 밖에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여가와 문화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실내 공간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이 이제는 먹고 자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집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들여봤던 어떤 집 꾸미기 열풍도 집에 대한 어떤 의미가 이전과는 다른 감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 꾸미기가 나의 취향을 반영하고 어떤 삶의 모습에 따라 어떤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고 획일적이라는 점을 비판을 한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집을 꾸미고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의 모습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가능한 환경을 갖춘 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제 조건을 갖출 수 없는 집이 존재한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너도 나도 이제 이불 밖은 위험이라고 이렇게 외치곤 하지만
여전히 집이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시원이나 쪽방촌 같은 어떤 비주택 거주자들은 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감염에 노출되고 있고, 또 온라인 수업의 장비를 갖추지 못한 거나 어떤 학습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그 학습 부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 내 폭력이나 또 이혼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밖에 어떤 채광이나 환기가 열악한 지하나 반지하 거주지도 이런 앞에서 말했던 어떤 다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다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집들은 그만큼 다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는 이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재난 국면의 집도 그만큼 사회적 위치나 이런 권력이 작용하는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모순적이고 가변적인 장소로 지금 의미화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골고루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경험되는 게 아니고, 집 가족의 논리가 강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해체가 되는 부분도 오히려 있을 수 있고, 또 집 꾸미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집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되게 다양하게 계층과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시현 선생님이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저의 지금 최근 코로나 이후에 저의 생활이 어땠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근데 또 막상 생각해보니까 저는 또 길을 쓰고 나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막 학위를 받고 막 일을 하고 시작하려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뭐 그렇게 안정적인 저의 그 일터가 불분명하고, 좀 계속 이제 어떤 일을 생산해야 되고, 근데 또 집은 부족고, 집에 있으면 또 뭔가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 마스크를 쓰고 카페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에서 지금 일하고 있으면은 다들 미친 거 아니냐구나. 이 와중에 카페 가서 어떡하자는 거냐. 막 그러는데, 저는 거기만큼 제가 가장 해방적이면서도 정말 내가 이 순간만 나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가장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 공간이 우선 트여 있고,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도 얽매여있지 않은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길을 쓰고 나가고 있고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아마 이제 정선 씨 말씀하셨던 집에서 여성이 어떤 수행하는 일 같은 것과도 연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집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게 된 여러 가지 감각 같은 것들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감각이나 혹은 무엇을 내가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린 미루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코로나 이후에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거 해야 돼.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언제 이런 이상한 국면에 닥칠지 몰라. 이러면서 일상적인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집에 대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계속 이제 또 코로나 이후에 또 막 집값이 계속 오르고, 아무튼 이런 식의 대출 문제라던가 혹은 뭐 정치적 문제라던가 뭐 지방선거 이렇게 계속 이런 투기 문제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그 현재를 지연시키고 계속 어떤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으로 자기 삶을 작동시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이 또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지연시키면 안 돼. 우리는 좀 현재를 살아야 돼.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바로 지금 해야 돼.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랬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어떤 식의 굉장한 불안감,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계속 다른 방식으로 감당하거나 혹은 지연시키지 않고는 내가 내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같이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이게 자기 경험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조영근 선생님은 좀 쾌적한 곳에서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쪽에서는 집살림의 공간이 좀 다른지 이 도시와는 좀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예. 네.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최대의 피해자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약간은 과장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재작년 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가 돼서 프리랜서로 살아보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코로나 닥쳐가지고 여러 가지 이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갈 데가 없어졌어요. 예, 그 도서관을 가야 되는데 도서관 문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서점이 원래 제 아지트인데 저희 협동조합 서점에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다 모여가지고 문제가 된 거는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완전히 이제 집돌이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참 오랫동안 집에 있으면서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저는 코로나의 개인적인 체험보다는 저희가 동네 생활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 무슨 뭐 굉장한 공동체는 아닌데 마을 사람들끼리 비교적 그 가깝게 지내면서 협동조합도 하고 뭐 합창단도 하고 뭐 책 읽기 모임도 하고 이것저것 좀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집이라고 하는 하나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조금은 더 섞여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 좀 해보자고 하면서 지난 뭐 몇 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그런 것들이 좀 깊어지고 이러던 것들이 딱 끊겼어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접촉, 사회적 거리 더하기 사실은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공동체 생활에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됐습니다. 4명 이상이 모일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아주 많은 모임들이 예를 들면 줌으로 도저히 안 되는 모임들이 있어요. 저희 합창단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임인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타격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한 취미 생활이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깊지 않지만 또 다른 어떤 그 공동체들 같은 경우는 단지 인간적인 관계의 친숙함을 넘어서 경제적인 상호 의존, 예, 공동체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뭐 협동조합 서점 정도가 이제 실제로는 함께하는 걸로는 뭐 협동조합 서점이 명시적으로는 그렇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요 조그만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깊이 이 그런 상호 의존, 공동체적 상호 의존이 깊은 곳들일수록 아마 타격의 정도는 더 컸을 겁니다. 뭐 전혀 이제 전혀 조명받지 못하는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이 집이라고 하는 걸 화두로 삼았을 때 거의 조명받지 못하는 주제이긴 한데 저희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만약에 앞으로도 팬데믹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번을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기존과 같은 공동체 생활의 방식, 관계 맺는 방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될 것 같다. 뭔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고만 있는 중입니다. 예, 사실은 뭐 어제도 저희가 함께 이제 책 읽는 모임이 있는데 같이 했는데 처음에는 한동안 못 하다가 줌으로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벌써 줌으로 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요. 확실히 이게 동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 최근에는 잘 안 들어오거나 조금씩 사람이 줄거나 아니면 들어와도 여기 많이 계시는 분들처럼 되게 불 꺼놓고서 사진 꺼놓고 화면 꺼놓고 그전에는 저희 동네 모임 같은 처음에는 줌 같은 거 할 때 거의 대부분 다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 하는 거라.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 경우 많고 저도 지금 제가 오늘 발표자니까 이렇지 저희 동네 모임에서 많은 경우에는 그냥 꺼놓고
딴짓하면서 예, 마지막에 수고했습니다 발제한 분한테 예, 이런 일들이 점점 가면서 관계의 밀도가 희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특히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접촉, 정말 신체적인 접촉, 저희가 공동의 신체를 만들어 나가는 문제인데 참 어렵다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 하는 숙제를 스스로와 함께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 자연스럽게 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코로나가 뭐 얼마나 갈지 하는 것 또는 뭐 회복되는 것 이런 걸로 생각했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뭐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라는 것도 나오고 계속 더 센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바꾼 어떤 집 삶의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걸 바꾸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또는 그만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라는 게 되어야지 이제 다른 집 삶을 상상하는 게 가능해질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진단과 함께 다른 삶, 다른 집 삶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다른 집 삶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단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지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실현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도 권범준 선생님께서 먼저 좀 얘기를 시작해 주시면 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권범준 선생님의 그 대안이 좀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먼저 얘기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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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방금 조영건 선생님 말씀 듣다가 그냥 생각이 났는데 그 얘기를 잠깐 좀 하면서 하죠. 아까 줌으로 했을 때 그런 독서 모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동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지금 그래서 다루는 것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공통의 삶은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가족끼리만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는 이제 집 안에 사람들이 이제 마음대로 공유하지만 집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 집 안에 머물지 않고 외부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방금 줌으로 했을 때 동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났을 때는 어쨌든 나를 온전히 노출시켜야 되는 상황에 있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작동시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온전한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어떤 다양한 감각들이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는 것, 그리고 어떤 촉각들, 그리고 냄새나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감각들이 먼저 연결이 되면서 어떤 우리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줌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차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소리라든지 시각이라든지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이 될 수가 없다는 지점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를 한 것은 제가 제 글에서 이제 그러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었는데 제가 주요하게 인용하고 했던 한센과 재원이라는 사람이 쓴 가족을 확장하기라는 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것이 이제 유지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저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은 어떠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서로 대등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단계에서 전 개체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감각들의 연결로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촉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재생산의 문제 같은 거라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재생산 노동이라기보다는 그 재생산 노동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어떤 정서들, 그런 것들이 기쁨의 정서로 활성화될 때 그러한 관계들이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족의 문제를 어떤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핏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재생산의 문제로, 그리고 혹은 어떤 그 감각과 느낌의 문제로 사고하게 되면 가족관계 확장을 우리가 어쨌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지배적인 모습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에 갇혀 있는 어떤 가족으로서의 모습이고, 그런 게 어떤 하나의 마치 기업처럼 작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부동산의 문제나 있어서 가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반사적으로 그냥 반응하는 그러한 집단적인 주체로서 이제 기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이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어떤 기능으로 장치로서의 집과 가족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질서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식으로도 발현될 수 있는 어떤 힘과 에너지들을 다른 무엇도 아닌 노동과 일터에 묶어놓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집과 가족이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떤 다른 촉매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네, 생각만 하고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아서, 좀 우울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문화과학에 실린 권복태 선생님의 글을 읽었을 때는 집과 가족을 확장시켜 나가는 문제, 그것의 구체적인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인식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생각적인 가족, 핏줄의 가족을 넘어서서 더 많은 집과 가족들을 만들어 나가는 인식의 전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읽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쿠팡 물류 세타 화재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가 최근에 막 증언되고 있잖아요. 휴대전화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번호로 불리고, 화장실도 얘기하고, 말을 하고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21세기에 버젓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세계적인, 그런 플랫폼 기업, 배달 택배 회사의 민낯인 거죠. 그런 걸 또 얼만큼 우리가 공감을 하고, 또 연결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능성을 또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최근에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회사가 그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정도의 반인권적인 그런 노동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네. 혹시 최혁배 선생님 이제 다른 삶과 다른 집삶에 대해서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니죠? 네. 아까 이렇게 한 바퀴 돌길래 저한테 돌아올 줄 알고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들어서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그냥 아까 생각했던 걸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이렇게 자기 경험과 이제 엮어서 또 말씀해 주셔서 저도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저는 현장 활동과 현장 조사를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관찰을 한다거나 인터뷰를 한다거나 실제로 뭔가 사진을 찍는거나 기록한다거나 수집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제약들을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렇게 진행하게 되는 프로젝트들은 그대로 진행이 돼요. 일자는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없는데 일정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마감 맞춰달라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되게 좀 곤란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단순히 저 같은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 저도 같이 뵀었던 그런 소상공인들이 이제 거의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그 아까 좀 전에 이제 권모철 선생님께서 그 집을 공장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집의 공장화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집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다시 생산을 한다거나 혹은 재택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그게 진짜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러 소상공인 분들이 특히나 저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공장에 작은 공장을 운영하신 분은 더 그런데 이제 이랬을 때 이제 집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뭔가 생산 공간화가 되거나 혹은 집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오히려 자기가 밖에서 더 있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고 밖에서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피해를 끼칠까봐 집에 가는 게 두려워지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님이랑 그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계속 밖에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제가 잘못되면 이제 부모님한테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되게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저가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도 좀 비슷하게 있었어요.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또 문제들도 있지만 집이라는 공간 자체를 생각하는 게 이런 방식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집이라는 공간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공간, 혹시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공간이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흐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집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또 이제 집이나 뭐 어떤 대안이나 이제 이런 대안적인 주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이야기됐을 때 이제 좀 제가 있는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은 되게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거는 진행이 되거든요. 재개발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철거를 한다면은 혹은 그게 철거가 계속 미뤄져서 강제 집행까지 된다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국 간의 대치도 발생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멈추지만 강제 집행은 그대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그 사람들은 집 밖에서 쫓겨나게 되거나 하는 상황들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언론이나 미디어에 잘 보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반포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었고 작년 초인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고 유일하게 참세상에서 보도된 것 빼고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집 안으로 더 집중이 되지 집을 잃게 되는 그런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 관련된 것들이 좀 비교적 비과시화된다라고 하는 좀 생각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뭐 올해 초도 이제 서울역 홈리스 문제도 좀 있었죠. 서울역에서 홈리스 분들의 이제 집단 감염 문제도 있었었는데 이제 제가 종로 청계천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엄청 많으세요. 홈리스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급식소 문 닫고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그분들은 더 이제 위험에 노출이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집이라는 문제를 지금 오늘날 같이 얘기를 할 때 가족이라는 그런 논의들까지 같이 포함한다고 했었을 때 이 어떤 주거 불안정 계층도 있지만 아예 집을 박탈당하는 상황에 있는 상황 이런 논의에 아예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같이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실은 그 다른 집 삶은 가능하다라고 가능하긴 어렵지만 가능할 수 있을까, 가능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지금 다 당장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기는 좀 너무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자유 토론 시간에 조금 더 다른 주제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집 삶에 대한 생각들을 좀 모아나가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을 시간 정도 가지려고 하는데 정말 쉬는 시간은 아니고 네, 광고를 좀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전에 광고를 하고 10분 정도 쉰 다음에 자유토론 30분 정도를 하게 되면 오늘 이제 행사가 마감이 되는데요. 오늘 광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화과학 광고가 하나가 있고요. 조금 긴 광고고 짧은 광고로 문화연대 광고가 하나 나갈 예정입니다. 보시겠지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5선생님의 열띤 토론 내용을 들었는데 문화과학 106호를 보시면은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구입해 주시면 제일 고맙고요. 오늘 특집 집살매는 이제 6분의 글이 실려 있고요. 이외에도 동시대 분석 코너에는 방금 발표하신 최욱규 선생님의 도시재개발에 대한 글이 있고, 또 집에 관한 영화, 월세와 남매의 여름밤을 다룬 박현선 선생님의 글도 있고, 미얀마 항쟁에 대한 홍명결 선생님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코로나 통신 코너에는 아시아나 KO 회사 노동자인 김규열 선생님의 글이 실려 있고요. 텍스트의 재발견에는 서춘철의 가난의 문법과 정택진의 동자동 사람들에 대한 저의 서평과 함께 박정현 선생님의 그린 책인 건축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임동건 선생님의 서평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의 재구성에는 오창원 선생님이 김종선 선생님의 사후 일주기를 맞이해서 쓰신 글이 있고, 또 책을 여는 이미지에는 정태균 작가, 아까 사진으로 봤던 정태균 작가님의 포토 에세이가 52일간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온오프라인 서점을 이용하시거나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 구독을 하시면 1년에 6만 원으로 문화과학 4권을 만나는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죠. 정기 구독과 별도로 후원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 1만 원 이상 후원하시면 문화과학 매호와 북클럽, 독자 모임, 아카데미 행사 우선 참여 혜택과 연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구독과 후원 회원 문의는 전화와 이메일 통해서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한 내용은 책 신청을 통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연대 안성민 사무국장님께서 잠깐 이제 광고를 하나 하시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이고요. 예. 저희 아니요. 안 돼요. 잠깐 집중해 주세요. 네. 20초만 끝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연대 안성민 사무처장이고요. 제 광고는 금방 끝나는데요. 7월 1일부터 문화연대 후원회원 모집 캠페인을 합니다. 아직 회원 아니신 분들은 이 기간에 꼭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토론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2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1부 쟁점 토론에 이어서 2부에서는 이제 참여해주신 청중지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요. 질문을 신청에 남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일단은 우리 문화연대 신영원 활동가가 질문을 주셨는데 집 3 너무나도 친숙하면서도 생각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인상적으로 들렸던 내용이 있다. 권범철 선생님의 발언에서 코로나 이후에 남성 가장으로서 책임이 더욱 무거워져서 부담스럽다는 인상을 받았다. 어쩔 수 없이 아직도 한 가정의 수익을 책임지는 사람은 남성인 건지, 왜 제가 이러한 인상을 받았는지 궁금해진다. 라는 질문과 코멘트를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건가요? 아무튼, 네. 저는 사실 남성 가장은 아닙니다만, 네, 저희 집에서요. 저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전체가 어떤 다양한 의미에서의 공장이 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에서 노동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노동에 대한 부담은 남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에게도 있고 당연히 똑같이 부담이 강화되는 그런 양상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일단은 코로나라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일자리가 많이 이제 상실을 하게 됐고, 그런 비대면 서비스들이 대부분 어떤
돌봄과 관련된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질 때 그런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여성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일자리에서 다시 배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집안으로 소환되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다시 집안에서 더 그 가사노동의 부담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의 반대급부로 인해서 남성들의 어떤 임금 노동자로서의 역할이 또한 가중되는 그런 그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질문에서 왜 계속해서 이제 남성이 이제 그런 노동하고 뭐 여성의 집안에서 일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뭐 아주 오래된 문제인 거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자본주의 이후에 어떤 하나의 어떤 여성 신체에 대한 인크로즈의 하나로서 여성을 집안에 가두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고, 그러한 일들이 뭐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 아직까지 명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의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노동의 역할의 그런 분업들이 굉장히 더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문화가 969 집 삶의 특집으로 다루기로 한 거는 집 문제가 너무 부동산 정책 문제, 집값 폭등 문제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새로운 각도에서 집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물론 그 대안 찾기가 만만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이제 현실 경제에서는 부동산 집값 폭등 이야기 또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면서도 동시에 재개발 정책을 또 펴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지역에서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고, 또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또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뉴스인데요.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실련의 아파트값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아파트 값이 93% 증가했다. 그리고 이게 정부가 발표한 것에 5.5배가 차이가 있고요. 아파트 값이 소득의 192배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까 체육교육 선생님이 현재의 개발주의가 과거의 개발주의와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좀 틀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나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어려운 문제라서 답은 없겠지만. 네. 네. 뭐 모르겠습니다. 정책적 대안이나 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 뭐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조금 더 다른 부분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좀 원래 제가 그래서도 사실 쓰고 싶었던 건데 이제 못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그 유명한 건축가분이나 혹은 이제 도시공학과 교수가 이제 환경 TV나 뭐 매경 TV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뭐 부동산 정책 엄청 일가를 하면서 나 같은 뭐 좌파, 그분들이 좌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좌파, 뭐 내가 좌파인데 뭐 이런 뭐 부동산 정책에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엄청 일가를 하는 영상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좀 흥미로운 부분들, 그런 거 보면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그런 거에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논의들에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갖고 있는 어떤 좀 문제들이나 한계 지점이나 이런 것들, 되게 복잡성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많이 이렇게 분석하거나 지적을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대안 같은 것들은 이제 동의할 수 있냐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거나 분석 지점에서는 조금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법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이 문제를 이제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이제 이거부터가 조금 다시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동산 불평등 문제로 보는 것이 맞는 건지, 혹은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계속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게 부동산 불평등 문제 혹은 내 집 마련에서의 이제 얻게 되는 좀 장애의 문제, 뭔가 이렇게 뭔가 내 집 마련하기에 좀 어렵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갖고 있는 분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표출되긴 하는데, 이게 갖고 있는 문제가 사실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하는 지점이 좀 있고요. 이게 워낙에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정책을 이제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식의 문제들을 풀어가야지 이게 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접근을 좀 취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이제 뭐 주거 불평등 문제로 볼 것이냐, 혹은 뭐 문화유산의 파괴로 문제를 볼 것이냐, 혹은 토건국가가 더 공고화되는 과정, 혹은 성장연합이라고 하는, 혹은 개발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가는 정치 경제적인 이윤들이 이제 더 심화되는 과정으로 볼 것이냐, 되게 여러 가지 또 그 관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좀 더 제가 집중을 하는 부분은 지금의 그 어떤 그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쉽게 부수고 쉽게 지을 수 있는 이런 좀 상황들을 좀 타개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도들도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쉽게 부수고 쉽게 지을 수 있게끔 지금 제도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복잡하게 그 절차들을 만들어 놓은 상황들이 있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10년 전부터 혹은 서울시 차원에서는 뭐 주거정비 지수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긴 했었는데,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다 지금 해지하고 바꾸고 있는 또 상황이라서 오히려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게 좀 첫 번째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부수고 쉽게 짓는다라고 하는 거에 좀 연원들이나 이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규명해내는 것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책들, 쉽게 부수고 지을 수 있는 정책들을 이제 가로막기 위해서 나온 대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유지하거나 혹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흔히 이렇게 쉽게 부수고 짓는 거 문제하고 관련해가지고 대부분이 쉽게 부수는 지역들은 뭐 어떤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때 도입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건물의 노후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지금 현재 문화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의나 규정이나 법제도에 따르면은 이제 대부분은 뭐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것들만 이제 문화재, 유무형 문화재 같은 걸로 지정이 되거나, 혹은 이제 그 이후에 뭐 식민지 이후나 이제 근현대 건축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또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렇게 뭔가 서울시 같은 데에서는 미래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거를 조금 더 보존을 하고 활성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강제력 같은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모순이 발생을 하는데, 제도적으로는 여기를 지켜야 된다, 혹은 여기가 되게 유산적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그냥 재개발을 한다거나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쉽게 부서지는 경우들이 또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문화 정책이나 이런 것 차원에서도 보자면은 문화재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이제 근현대 문화유산 차원에서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법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또 만들어 놓는 것도 이제 어떤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속도를 늦추고 적절하게 복잡하게 하는데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조영건 선생님 뭐 더 덧붙일 얘기 있으신가요? 방금 뭐 최혁규 선생님 말씀하신 거 자체는 제가 뭔가 뭐 이렇게 코멘트할 만한 제가 식견이 없어서, 그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사실은 약간 논점이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이야기는 이제 한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정원옥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얘기 시작하시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거, 발표한 거, 뭐,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저는 그게, 저희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대응해야 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그건 확실히, 서울 수도권 의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뭐 단적인 사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제가 지금 뭐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상위 20% 아파트 가격 있잖아요. 서울 수도권의 상위 20% 아파트 가격이 13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13억 6천만 원. 근데, 지방, 그러니까 비수도권 아파트 상위 20% 평균 가격은 3억 8천만 원 정도 돼요. 이게 수도권 기준으로는 하위 40% 가격입니다. 만약에 하위 20%, 제일 밑에 하위 20%로 기준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서울은 2억 1천만 원 정도 돼요. 하위 20% 가격 평균이. 근데 지방은 6,66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딴 나라 얘기예요. 제가 지방대에 계시거나 물론 지방에도 비싼 데 있습니다. 뭐 부산의 해운대구, 뭐 대구의 수성구 이런 데처럼 서울 어디 웬만한 데 못지않게 비싼 동네들이 있긴 하지만, 지역의 상당수는 걱정하고 있는 게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의 지방의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도시인 울산이 인구가 지금 줄어든 지가 벌써 몇 년째예요. 그러니까 울산 같은 도시조차도 이 추세대로 나가면은 인구가 앞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소멸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그게 수도권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산이 인구 줄기 시작한 건 한참 됐고, 근데 예전에는 부산의 인구 주는 게 울산으로 가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울산도 줄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서울의 부동산 얘기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 지방에 있는 분들은 딴 나라 얘기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과연 그렇게 중요한 건지 자기들은 오히려 대부분 그 소위 말해서 분양가 회복조차도 안 된 집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서울에서는 날마다 아마 작년 말 기준으로 아마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 평균이 4천만 원을 돌파했거든요. 20평짜리 아파트가 8억입니다. 서울이 지금 평균 가격이. 그러니까 이건 딴 나라 문제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의제를 단일하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서울과 지방,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이렇게 차이가 날 때 우리가 서울에 대한 수도권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지방에서는 전혀 이게 먹혀들지 않고, 정부가 이사 부동산 대책을 제기를 하면서 83만 호 폭탄 공급을 하겠다. 물론 서울 수도권에 많이 공급을 하기는 있지만 지방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공급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 쓴 글에서도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공부하다 하면 할수록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그냥 집 문제가 아니구나. 그야말로 여기 어디 한 군데 제가 인용한 그런 게 있는데, 모든 문제는 한꺼번에 풀어야지, 종합적으로 풀어야지, 단지 이 집이라는 문제, 빈곤에 대해서 워킹푸어라는 책에서 이제 하는 얘기지만, 결코 빈곤의 문제를 빈곤 해결이라는 관점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그때는 이제 당연한 말씀이 조금 전에 말한 뭐 심지어 국토 균형의 문제는 물론이지만 문화적인 문제,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인파워먼트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권력을 갖게 되는 문제, 역능을 갖게 되는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선생님께서 방금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점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뭐 서울 수도권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완전히 달리 볼 필요는 있겠다.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그런 식의 접근이 낳은 최악의 결과가 뭐냐면 소위 이 공공임대주택 더 나가서 잠시 얘기가 되어 나오던 사회주택에 대한 논의가 거의 실종이 됐습니다. 지금. 네.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갑자기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인가요? 지금 목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OECD 평균인 8%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늘리는 것도 또 모자라지만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경우에 지금 분양전환 공공주택들이어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참된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또 하나는 현재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까지 포함해서 이 임대료 기준 결정 기준이 주변 지역 시세예요.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땅값 비싼 동네, 집값 비싼 동네에는 공공임대를 짓지 말자는 정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영구임대는 그나마 20-30%지만 기타 다른 공공임대들은 주변 시세의 70-80%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강남에다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강남의 시세의 70-80%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소득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유럽의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으로 뭐 저소득층이면 같은 집에 살더라도 저소득층이면은 작게 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프랑스 같으면은 소득분이 70%까지 사회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뭐 더 비싸게 내고. 이런 식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강남 같은 데도 물론 프랑스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상대적으로 강남에는 공공임대, 그래서 사회주택이 적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법 있어요. 이제 뭐 거기에 제가 2019년 노벨상 받은 이 바네르지와 디플로 부부가 자기네가 파리에 살 때 되게 좋은 동네 살았는데 바로 옆에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가 있었고 애들은 같은 학교 다닌다. 뭐 이런 얘기한 경험을 하면서 이들이 제시한 것처럼 도시 안에 순수한 동네가 있으면 안 된다. 계급적, 인종적으로 최대한 섞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제가 인용하기도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현 정부는 거의 아무 생각이 없다고 저는 봐요. 거의 아무 생각이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부동산 폭등 담론, 부동산 폭등 아젠다의 허겁지겁 공급 폭탄으로 대응하면서 이런 주거의 공공성이라는 비전이 거의 실종돼 버렸다는 게 사실 지금 여러 문제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 혹시 최 교수님. 네, 저도 조금 덧붙일 얘기 하나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그 부동산 문제가 대부분 이제 집의 문제로 많이 더 얘기가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나 이제 이런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의 문제가, 근데 이제 사실상은 보면은 그 상가 건물이나 그리고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이제 공장 건물, 이제 아파트형 공장 같은 건물에 관련된 투기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거를 엄청나게 이렇게 되게 잘 설명해주는 책들, 실용적인 담론, 그런 어떤 자기개발서 유의 책들이 요즘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 한쪽 측면에서는 되게 집의 문제로만 좀 환원되는 거, 물론 그게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상가 건물이나 뭐 그런 공장 건물이나 이런 데 이제 투기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투자를 해서 그다음에 그거에 이제 자기가 분양받고 그다음에 그걸 임대를 주고 그 이상으로 이제 그런 소상공인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걸 엄청난 임대료를 쥐어짜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뭐 발생했던 그런 뭐 그런 공중족발이나 이런 것들의 사태들하고 사실 엮어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공인들의 문제들도 이제 되게 중요한 또 이슈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좀 첨언드리고자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최시현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투기라고 하는 게 이제 일상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혹은 그 투기라고 하는 걸 그 일반적으로 이제 되게 예전에는 되게 숨겨야 될 것처럼 얘기됐던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투기라는 게 되게 자랑스럽게 되고 이제 이러한 시점들이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투기가 좀 더 일상화되거나 혹은 투기라고 하는 게 대중적으로 되게 정당한 담론이 되는 그런 어떤 이유나 어떤 계기들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특정한 어떤 시점이나 계기,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을 거고, 최근에도 이런 이런 식의 담론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뭐 하나의 뭐 시점이나 하나의 어떤 그런 모멘트가 딱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그 도시 지리적으로 봤을 때 또 공간의 미개화 이런 거랑 같이 일어났을 것 같고, 뭐 강남으로부터 시작돼서 쭉 이렇게 미개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리고 아까 조영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수도권과 이제 지방의 격차 같은 것들이 벌어지는 것과 이런 것과도 IMF라는 게 생겨나면서 이제 노동 시장의 어떤 미개화 뭐 이런 거, 이중노동 시장이 굉장히 가격하게 벌어지고 이런 것과도 연결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사람들이 저는 이제 사실은 저는 투기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쓰는 편인데요. 사람들은 사실 투기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고 다 투자라고 하잖아요. 사실 투자랑 투기는 저는 그게 엄격하게 구별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또 실제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투자라고 설명을 하고 이게 어떻게 투기냐. 왜냐면 투기에는 사실 굉장히 도덕적인 평가랑 판단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그냥 뭐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내가 생존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투기라고 말하는 건 억울하다 이렇게 많이 반증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영끌이라는 말에서도 이것을 투기라고 사실 담론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제가 이제 그래서도 뭐 영혼이라고 쓰면서 절박한 걸로 만들어버리고 또 패닉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벼락거지가 된다, 뭐 전세 난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선택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좀 정확하게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거 영끌이라고 말하지 말고 차라리 뭐 투기를 위한 대출이다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한다라거나, 용어가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욕망과 실천과 그 사이를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는 계속 이런 말들 사람들이 쉽게 쓰고 자신이 어떤 하는 행위를 굉장히 쉽게 나 영끌했어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끌은 넌 어디서 얼마나 받았니? 혹은 부모님이 얼마나 주셨니? 이렇게 말을 건네기가 영끌이라고 하면 그 말이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나는 이걸 하지 않고는 사회적 생존이 불가능하고 내 미래가 더 암담해지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험을 난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영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런 얘기들이 또 젊은 세대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벌어졌을 때 그것이 만들어낸 효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계속 해보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말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 만들어내는 어떤 수행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글을 좀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용건 선생님, 최근에 그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구나 집 모델 또는 또 국토교통부에서 지분 적립형 주택 모델
경기도에서 기본주택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그건 역시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은 그냥 내 집 마련, 공급 중심, 삶의 문제가 거기에 없는 그런 식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비판을 하신 거죠. 아까 포함해서 비판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기본적으로 큰 틀에선 좀 그렇게 보여요. 걔가 이제, 누구나 집을 살 수 있게 하자. 뭐, 대출 90%까지 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주택 같은 경우도, 누구나 살 수 있게,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이게 이제 질 좋은, 공공임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중에 또 분양 전환,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만큼, 사실 저는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질 낮은 주택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좋은 주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산층도 살고 싶어하는 주택이 되게끔. 예를 들면 이제 뭐 프랑스도 그렇지만 사회주택이 제일 발전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부유층의 40%가 사회주택에 산대요. 네덜란드는 사실 이제 주택 재고가, 전체 주택 재고 중에 이 사회주택이 36% 정도 되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고, 부유층까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택이 되게 좋으니까, 여러모로 쾌적하고, 관리가 잘 되고, 이러니까 심지어 부유층마저도 40%는 사회주택에 거주한다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굉장히 사회주택이 인기가 좋더라고요. 특히 파리 같은데 비싼 동네에 사회주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싼 값에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70% 수준이면 뭐 어느 정도는 중산층 하위 정도쯤 되죠. 이런 사람들까지 가급적이면 살 수 있다면은 사회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은, 우리 공공임대가 지금보다 더 다양화돼야 되고, 질이 좋아져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말에 동의해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한국에서 그런 모델이 되고, 이 모델로 좀 거의 최초로, 지금 이제, 최초로 건설된 남양주 쪽에 있는, 400 몇십 세대 규모의 최초의 일종의 협동조합 대규모 주택이죠. 네, 그래서 위스테이라고 하는 곳을 좀 취재를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약간, 중산층이 사는, 협동조합 임대주택,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분형 주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할까 하다가, 생각을 바꾼 것은 그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나머지 쪽, 다른 쪽 하나 쪽에 이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적었지만, 더 지어야 되고, 다양화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주거 공공성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앞서가야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중산층의 자산 축적 욕망에 부합하는 식으로, 정책이 가는 거는 저 입장에선 굉장히 유감스럽고 비판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제 나눈 얘기들을 들어보면 집과 삶이라는 걸 주제로 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들끓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또 그걸 바꾸기 위한 대안적인 실천의 에너지로 잘 바뀌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 잘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는 단순히 뭐 주거 불안이나 공포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공동주택에서의 어떤 뭐 흡연이라든가 층간 소음 같은 것들로 인한 그 이웃 간의 갈등, 뭐 혐오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해져서 뭔가 삶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감정들이 그냥 뭐 선거용으로 소진된다든가 그렇게 되지 않고 뭔가 새로운 대안적인 집과 삶을 꿈꾸는 그런 이제 저항의 에너지로 잘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일단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서 선생님들 오늘 나와주신 선생님들 마무리 멘트로 한마디씩 더 듣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권범철 선생님부터 좀 오늘 회사에 대해서 대표에 대해서 네,
아까 그 공공임대주택, 주거 뭐 지원 정책?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고 그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경우에 그 정부에서 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라는 것이 그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을 좀 중심에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택을 소유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뭐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그런 걸 지원하는 건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뭐 20년, 30년씩 돈을 내서 분양하는 기회를 준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30년씩 적지 않은 돈을 내는 게 어떤 의미에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건 지원이라기보다는 억압하는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 뿐인 그런 억압하는 정책이고, 아까도 그 주거 소유의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의 어떤 주택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주택 소유주들의 나라에서 공산주의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주택 소유라는 것이 어떤 급진적인 대안에 대한 예방 접종으로서 사회적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가 현재의 질서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늘어나고 그러한 사람들이 더 늘어날수록 현재의 질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집의 소유라는 것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의 그런 소유가 아니라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훨씬 더 바뀌어지고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들어올 줄 알고 놓고 있으면 오네요. 네. 네, 저는요, 아무래도 조금 튀긴 하겠지만, 재개발 문제를 계속 다루고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한다면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재개발 투쟁, 그러니까 재개발 정책이나 혹은 재개발로 인해서 얻는 이익들은 많이 얘기가 되는데, 재개발 투쟁에 관련된 얘기들이 사실 많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사실 재개발에 저항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나 단체들이 사실은 없는 것도 있고, 왜냐면 당사자들 외에는 이제 없는 경우들이 이제 있고, 혹은 뭐, 인권사회연대 같은 곳 빼고는 이제 그걸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곳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되게 좀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철거라고 하는 문제나 재개발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국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잘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잘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연구와 담론화와 그리고 문제 제기 같은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 멘트니까 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들 때문에 공부가 많이 돼서 중간중간에 제가 휴대폰에 되게 많이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한 것들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또 좋은 또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이 ESV. 네, 저도 이번 특집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이렇게 집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져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한 달 전에 결혼을 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됐는데 제가 반드시 필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떼는 과정에서 양가 부모님들이 다 말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주택 청약을 얘기를 하시면서 10년 동안 부은 청약에 있다고 하시면서 청약 점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좀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처음으로 이 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정말 고민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에 당첨률이 높아지고 그 사이에 아이가 하나가 꼭 있어야 되고 둘을 낳으면 더 당첨률이 높아지고 셋을 낳으면 무조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풍경은 제 친구가 이제 아이 하나를 갖고 있는 친구 이야기인데 전셋집을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청약을 노려보려고 하는데 점수가 모자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역시 아이를 더 낳으면 이제 그 점수가 올라가는데 아이 낳을 계획은 없고 그 다른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제 한부모이면 이제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서류상으로만 그 이제 결별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경악했는데 물론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주택청약에 정말 절박했던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많은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위장 이혼에 대한 꿀팁들이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혼부부는 이런 아파트 로또 분양에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김민수 선생님의 글을 보면 이 주거 정책이 굉장히 이성의 혈연 관계에 기초한 가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지 않은 성소수자들은 자연스럽게 주택 정책에서는 배제되고 이 주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마저도 접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사례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주택 청약이나 아파트가 한국인에게 절대 욕망이 되면서 나의 어떤 생애나 수많은 계획, 선택들이 이 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굉장히 병리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집을 둘러싼 각기 다른 삶 그리고 그 삶이 갖고 있는 어떤 저마다의 어떤 불안들을 좀 들여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집을 둘러싼 어떤 문화적인 요인이나 사회적인 요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두루 살펴야 이 어떤 대안의 삶이나 대안의 집에 대한 상상력도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수 선생님의 그 마무리 멘트가 있는 동안에 엄청난 호응이 지금 여기서 공감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마지막 최시현 선생님. 예. 예, 저도 아무튼 다른 대안은 가능하다 이렇게 또 주제를 잡아주셔서 사실 저는 대안이 뭔지 잘 모르겠고 막 저한테 이제 온 질문 중에 부동산을 넘어서는 집 넘어설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엔 참 대답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하고 왔는데 여기 이제 선생님들 얘기 이렇게 다 들어보고 다양성과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결혼했다고 꼭 그 사람하고 끝까지 살라는 법도 없고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그 아이를 내가 언제까지 끼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선택이나 가능성들이 계속 점점점 많이 이제 생겨나고 사실 지난 4월에 그 건강가정 기본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개념을 다양화한다. 계속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앞으로 향후 5년간.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인구적으로는 너무나 그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계속 달라진다는 것이. 근데 여전히 주택 정책은 소위 4인 가족,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가 셋이 아니면은 청약을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가 정책 안에서도 굉장히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거죠. 주택 정책과 가족 정책과. 그리고 사실 주택과 가족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삶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다른 실천들을 하면서 사는지, 그리고 집에 있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집을 살면 여기서 이제 20, 30년을 이거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거 굉장히 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다고 할지라도 이걸로 내가 어떤 것을 충당하게 나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근데 왜 집을 정말 자가 소유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월세를 내면서 내가 손해를 보는 삶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 옵션들밖에 없을 때 사람들이 나는 평생 동안 자가 소유만이 소원이었었던 양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가졌던 여러 다양한 욕망들, 뭐 내가 살면서 나는 이런 조그만 데서 한번 내 공간을 살아보고 싶었어. 이런 식의 욕망들이 다들 어떤 면에서 있었는데 그거를 이것이 아니면 저것으로 바로 또 저것이라고 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경제적 손해와 이런 것들을 감수를 해야 되고 내 삶을 다 깎아버려야 되는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떤 욕망들을 소실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족을 꼭 꾸리지 않고 개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다양한 어떤 선택이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통적 선택 같은 것들이 사실은 주택 정책이라던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택에 대한 담론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근 선생님 마무리 멘트 한마디만 더 부탁드릴게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정원옥 선생님께서 쓰라고 하셨을 때 과감하게 못 쓰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 바람에 저도, 많은 걸 배우게 됐는데요. 갑자기 그냥 제가 쓴 이야기 중에 하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마침 또, 영화도 하나 개봉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 글 중에서 2017년이었죠. 그 강서구 가양동에서 왜 그 장애인 학교, 그 특수학교 지으려고 했을 때, 그 부모들에게 지역 주민들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 공청회 할 때 결국 그 부모들이 무릎 꿇었던 사태,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사태 있잖아요. 그 학교가 드디어 개학을 했잖아요. 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서진학교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월에 영화가 또 개봉이 됐습니다. 그 과정이 쭉 이렇게 영화가 나와서 학교 가는 길이라고 사실 저 아직 못 봤는데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못 보고 있는데 영화가 제가 줄거리 보니까 참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다큐멘터리고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여러 부모님들이 또 있고 등장하고 이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나쁜 지역 주민들, 장애인 학교 우리 동네 못 들인다라고 한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공정하게 다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그 영구 임대주택의 60%가 강서구하고 도봉구에 집중돼 있어요. 장애인 학교가 들어선 그 학교는 공진초등학교였는데,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영구 임대주택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영구 임대 주민들이 되게 빈곤한 분들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지역 주민들이 갈등이 생기고 계속해서 학교 안 보내고 난리가 나다 결국 폐교됐습니다. 그 폐교된 학교를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여기가 허준 탄생지, 허준 고향이라고 한방병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물론 당연히 그건 선동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학교 부지는 그 용도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로밖에 쓸 수 없는데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난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비난한 건 아니지만 분노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 우리가 영구 임대주택을 다 때려 박았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가져온 그 피해의식, 영구 임대주택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편하게 얘기하죠. 왜 옆에 장애 특수학교 오는데 왜 환영 안 해? 나 같으면 오히려 유치하겠다 막 이런 말까지 심지어 하면서 거기 제가 보면 이제 줄거리 보다 보면 거기에 당시에 엎드려서 읍소했던 어머니 중에 다큐멘터리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장애라든지 어떤 다른 종류의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겠다라는 이유로 또 다른 사람들을 희생양 삼는 나는 내 손에는 손가락 피 한 방울 안 묻히면서 이런 행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너무 지배적인 담론이 아니라 문화과학 원래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묻히는 이야기들을 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좋은 언고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스닝 말모에서는 사실 책에 우리가 실려있는 얘기보다는 책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도 자유롭게 나누었던 것 같고 또 집 삶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또는 별로 관심 갖지 않으셨던 분들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인식의 확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좋은 주제의 집삶에 대한 글들이 책에 실려 있으니까 꼭 책 구매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긴 시간 문화과학 문화연대 문화사연구소가 함께하는 쓰익말 5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가을에 발행될 문화과학 107호의 주제는 신유물론입니다. 106호에 이어서 107호에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쓰익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